자, 2023년은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1873년 4월 1일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탄생 150주년이자 1943년 3월 28일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또 서거 80주년을 맞는 주기를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라흐마니노프는 작곡가로도 유명하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피아니스트였죠. 거구에다가 일반인의 2배인 엄청나게 큰 손의 소유자였고 기교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기 어려운 곡들을 많이 썼는데요. 오늘 라흐마니노프의 곡들을 피아니스트 서영민 씨와 함께 이 철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이 펼쳐질 거고요. 자, 오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상하게 알려줄 피아니스트 서영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영민 씨 한스선은 우리 장일보의 유쾌한 클래식에 2번 출연했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초창기에 출연을 했고 또 독일 본 베토벤 페스티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다음에 바로 비행기장에서 내리자마자 장일보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달려와서 연주를 거의 한 거나 진배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또 저먼 피아노 어워드, 또 유니상 국제 콩쿠르 우승, 본 베토벤 페스티벌 우승을 했고요. 앞으로 또 독일 루르 페스티벌에서 또 독주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우리 서영민 씨의 앞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1번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실은 우리 2번이 이제 가장 파퓰러한 작품이고 한국인에게 물어봤대요. 전체 이렇게 서베이를 해봤더니 정말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가장 애청하는 그런 이 가장 아껴서 연주하는 곡은 아니고 가장 애청하는, 연주하기 힘들죠. 이 애청하는 곡 1위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이제 1악장 모데라토 그 2주제 피아노 솔로거든요. 그래서 그 1악장의 제 2주제를 잠깐 쳐드리고 왜냐면 라흐마니노프는 굉장히 교양적으로도 네. 뛰어난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협주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유기적으로 선율도 주고받고 반주도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가 너무 많아서 이런 솔로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 적은 만큼 이렇게 좀 뜻깊은 그런 작은 시간들이니까요. 제가 1악장의 제2주제 그리고 네. 3악장의 제2주제를 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1악장 두 번째 주제, 제2주제를 연주해 주셨는데
이 곡을 이렇게 골라서 연주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들으신 락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악장에서의 제2주제는 이 특유의 이 서정적인 선율 이게 참 잘 어필되지요. 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정서상 옛날부터 이제 창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의 음악 하면은 선율이 더 중시되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나라 관객들이 뽑은 제일 애청하는 곡 1위가 아닐까 생각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라흐마니노프는 1873년 4월 1일 러시아 북동부의 노브고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유복한 귀족 집안이었지만 그가 9살이 되던 해부터 경제 사정이 악화됐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나 고주망태였어요. 너무 술을 좋아해서 이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도박 엄청나게 잘했고요. 그다음에 또 엄청난 바람둥이여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거 자기 돈 아니었거든요. 엄마 쪽의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아버지가 다 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빚을 갚느라고 수많은 그 영지에 요만큼만 땅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도대체 안 되겠다. 나는 이 어린 세리오자를 데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나와서 이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피아니스트로서의 천분을 라흐마니노프가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자, 경제사정 악화로 결국 파산으로 이어졌고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머니는 아들을 이제 결국은 사촌형인 알렉산드르 질로띠가 이제 추천해서 차이코프스키가 있는 모스크바 음악원으로 전학을 가게 되고요. 음악원 시절부터 그의 연주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1891년 18살에 모스크바 음악원 피아노과에서 1위에 입상. 그러니까 이 피아노과에 1등 졸업을 한 거죠. 그래서 5점 만점에 5점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고 같은 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완성합니다. 교향곡 1번을 완성한 건 1895년인데요. 이 2년 후인 글라즈노프의 지휘로 초연했지만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나죠. 그래가지고 글라즈노프가 술을 먹고 지휘했다. 이런 설까지 있었을 정도로 당시 청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런 실패 때문에 오랫동안 신경쇠약과 또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됐는데요. 결국 니콜라이 달 박사의 최면요법과 치료에 힘입어서 그의 증상은 점차 회복되게 되고 이 무렵 탄생한 곡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1901년 그의 걸작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곡인데요.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번 1악장 모데라토 피아니스트 러시아의 릴리아 질베르스타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C단조 작품 18번 가운데 1악장 모데라토 이렇게 클라이맥스까지 쫙 올라갔다가 이제 싹 조용해지는 부분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멈췄고요. 피아니스트 릴리아 질베르스타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은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이렇게 애청하는 클래식 1위로 한국에서 뽑혔을 정도로 유명한데 그래서 더 잘 쳐야 되겠네요. 어떤 것이 좀 힘든가요? 일단 테크닉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는 것이 먼저겠죠. 아무래도 연주자라면. 하지만 그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음악성 네. 그리고 작곡가가 의도한 원래 의도한 그 아이디어들을 다 이렇게 청중 여러분들께 들려드려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형민 씨는 이 곡을 뭐 얼마나 많이 쳤나요? 자주? 저는 이 곡을 협연은 2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예, 옛날에 한번 해보고 그리고 4년 전에 카타르 필하모니랑 예, 카타르 도하에 직접 가서 예. 네, 제가 연주를 했죠. 멋있는 곳에서 연주하셨네요. 그랬죠. 도하. 네. 야, 도하의 참사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그 야구. 알죠. 아시안 게임 축구도 때. 있고요. 네네, 그렇죠. 야구, 축구 다 있죠 한 번씩. 근데 서영민 씨는 잘 쳤겠죠? 잘 친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피아노 협주곡 2번. 이번에는 우리 3악장 제2주제를 또 쳐주시겠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네.
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의 3악장의 제2주제를 우리 피아니스트 서영민 씨가 또 연주해 줬습니다. 자, 요 3악장의 제2주제도 아주 그 박진감 넘치고 훌륭한 그 주제인데 이 주제를 연주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라흐마니노프의 특유의 그 서정적이고 아주 애수에 젖은 그런 선율을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통 3악장 하면은 이제 무조건 빠르고 그리고 경쾌하고 그런 그 인식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라흐마니노프는 이런 아름다운 선율을 항상 집어넣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딱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흐마니노프는 이 곡을 쓰면서 이 곡을 또 본인이 연주하면서 정말 다시 그 우울증을 고치게 되죠. 그렇죠. 제기했죠. 네, 제기를 해서 이제 1902년 라흐마니노프가 사촌 여동생인 나탈리아 사치나와 정말 9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허락을 못 받아가지고 이 가족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또 라흐마니노프가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합창곡 이렇게 성가곡 써줘가지고 장교회에서 아주 좋아하게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허락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촌 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성공을 했고 1904년부터 2년 동안 발쇼이 극장에서 지휘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슬슬 작곡에 전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라흐마니노프는 이제 1905년에 러시아 1차 혁명이 있은 다음에 1905년 다음에 정말 그 러시아의 정황이 아주 혼돈스러워지거든요. 뭐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이 정쟁 속에 휘말렸기 때문에 라흐마니노프가 좀 무섭다 이런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완전히 다 뺏길 수도 있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또 우리 한스 서영민 씨하고 인연이 깊은 독일입니다. 근데 서영민 씨는 어떻게 이렇게 독일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깊어졌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독일로 이주를 한 것은 2016년인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뭔가 이제 큰 콩쿨 등들에서 이제 입상하고 또 우승도 하고 제가 뭔가 잘 풀리기 시작한 게 독일로 이주하고 나서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저만 피아노 어워드. 네. 그러니까 몇 년이었죠? 그게 2018년이요. 2018년. 그리고 또 독일 본 베토벤 페스티벌은 콩쿠르는 2021년. 2021년. 네,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인들이 사랑하는 뭐 그런 그 장점이 있나 봐요, 서영민 씨가. 그거는 제가 독일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라흐마니노프도 지휘를 했고 또 피아노도 쳤고 또 작곡도 했고 정말 뭐 음악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다 했잖아요. 근데 서영민 씨도 얼마 전에 본 페스티벌에서 베토벤 페스티벌에서 지휘를 했더라고요. 어떤 곡을 지휘했나요? 저는 이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4번을 제가 직접 편곡을 해서 편곡을 했어요. 예, 그냥 이 현악 앙상블을 위해서 편곡을 해서 이제 도이체 융해 필하모니 멤버들과 함께 제가 그 곡을 피아노에서 직접 치면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페스티벌 쪽에서 해달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페스티벌 측에서는 이제 그 도이체 텔레콤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S 모 회사 아니면 뭐 K 모 회사처럼 이런 큰 통신사에서 제게 위촉을 했습니다. 작곡한 곡을. 그래서 5분짜리 곡을 제 독주로 하고 그리고 제가 엘가의 세레나데 for strings 그리고 피아졸라의 사계 중 겨울과 봄 이렇게 지휘를 했고요. 그게 1부였고 2부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 4번의 편곡을 이렇게 피아노에서 연주와 지휘를 겸했죠. 네, 라흐마니노프가 굉장히 지휘를 잘해서 볼쇼이 극장의 이 오페라들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지휘하는 오페라들도 아주 인기가 높았는데요. 자, 이 라흐마니노프 1906년부터 3년 동안 드레스덴에서 머물면서 교향곡 2번을 작곡했는데 아주 뜨거운 격찬을 받게 되죠. 또 1909년부터는 미국 각지를 연주행하면서 걸작인 피아노 협주곡 3번도 작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아니스트 서영민 씨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의 1악장 카덴자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솔로입니다. 자, 이 카덴자 부분 굉장히 꽉 차 있습니다. 네, 아주 어렵죠. 네, 이 카덴자를 오늘 연주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피아노 협주곡 제 3번이 제 1악장이 제 1주제가 굉장히 단순한 선율이에요. 좀 잠깐 쳐드리자면 네. 이런 굉장히 단순한 선율인데 이게 옛날 고대 러시아 민요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선율을 극한으로 발전시키고 확장시킨 것이 이제 이 카덴자에서 이게 확실하게 보여지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쳤던 포르티시모로 아주 강렬하게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보시면 이제 이 선율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느냐도 단순한 것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마 위대한 작곡가의 역량 아닐까 생각돼요. 뭐 네. 예를 들자면 베토벤 같은 경우도 이 단순한 선율 이 선율로
그 장대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교향곡을 작곡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라흐마니노프도 아마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라흐마니노프가 베토벤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렇죠. 네, 네. 저 또한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명 교향곡을 가지고 가곡 운명이라는 자기 작품을 또 쓰기도 했어요. 네, 라흐마니노프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자리로 와주시고요. 네. 이 라흐마니노프가 이 1917년 10월 혁명의 물결이 휩쓴 러시아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때 굉장히 힘들게 뭐 핀란드, 스웨덴 거쳐서 또 파리로 해서 또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가게 되죠. 러시아를 떠나 미국에서는 이제 전업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죠. 너무나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벌었던 프랑스에서 이제 자신이 그 돈을 지불하고 온 가족이 미국으로 가야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또 갚아야 했고 그런 그 라흐마니노프는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한동안 창작이 뜸했던 라흐마니노프는 1926년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시작으로 작곡 활동에 다시 시동을 이제 걸게 됐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는 스위스 루체른 호수에 별장을 짓고 세나르라는 세르게이와 나탈리아라는 아름다운 이름의 사랑스러운 스윗한 그런 별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세르게이와 나탈리아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이름을 지은 거죠. 교향곡 3번과 또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작곡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가까워오자 스위스에서도 머물 수 없게 된 라흐마니노프는 1942년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베벌리 힐스로 다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듬해인 1943년 3월 28일 70세 생일을 앞두고 라흐마니노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인은 모스크바에 묻히기를 바랐지만 뉴욕에 있는 이 발할라 공원 묘지에 이렇게 그 안장이 되고 마는데요. 우리 함께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30 1악장 알레그로 마논탄또 이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디단조 작품 30,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피아니스트 안드레이 가브릴로프 그리고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장 유명한 곡이 아까 말씀드린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이 광시곡이 되겠는데요. 이 작품은 뭐 파가니니의 또 이 작품을 가지고 라흐마니노프가 또 변주를 한 작품인데 그 중에서 18번째 변주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우리 또 서영민 씨가 좀 설명을 피아노를 치시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파가니니 주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부터 일단 알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파가니니 주제라는 것은 파가니니는 옛날에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는데 네. 이 파가니니가 작곡한 카프리스 24개의 카프리스 중에서 이 곡이 있습니다.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주제가 영화에서도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 친절한 군자씨에서도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이 주제가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변주곡을 쓰거나 뭐 에튜드를 쓰거나 그런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브람스도 썼고요. 그리고 리스트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라흐마니노프도 그에서 예외가 아니었어요. 자, 이 주제를 근데 이 라흐마니노프는 제 18주제에서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네. 자, 이 주제의 첫 부분이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8주제에서는 이것을 위아래를 비틀어서 상하 반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그걸 이제 18주제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주제로 쓰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8주제의 앞부분을 쳐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18주제가 피아노 솔로가 하다가 라흐마니노프는 선율에 대한 그 감각이 정말 뛰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선율을 하나의 선율만 쓰지 않고 선율이 이제 멜로디가 있으면 거기에 카운터 멜로디도 동시에 쓰여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솔로를 치다가 항상 카운터 멜로디가 생깁니다. 근데 그 카운터 멜로디를 해줄 오케스트라나 반주자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음반으로 네. 여기서 틀어주실 건데 예. 그 카운터 멜로디가 나오기 직전까지 제가 잠깐 이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피아노를 사용해서 쳐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다시 멜로디를 시작하죠. 네. 정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감사드리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서영민 씨가 그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바로 이 피아노를 직접 골라줬잖아요. 여러 그렇죠. 피아노를 그 매장에서 다 쳐보고 그리고 우리 이 피아노를 골라준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뭐 밑에 있는 스튜디오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2개 골랐죠. 아주 뜻깊습니다. 뜻깊습니다. 네, 그 우리 아주... 서영민 씨가 또 그 피아노로 또 이렇게 라흐마니노프를 해설해 주니까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아유. 자, 그러면 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랩소디
On a Theme of Paganini.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작품 43. 이 베리에이션 18번 안탄테 칸타빌레. 피아니스트 미하일 루지 그리고 마리스 얀선스가 지휘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분들이 다 옛날에 이 음반 내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 다 왔었어요. 그래서 내한 공연 상트페테르부르크 필 유리 메르카노프하고 또 마리스 얀선스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라흐마니노프, 차이콥스키 다 지휘를 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주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자, 1950년대 음악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전으로 꼽히는 그로브 사전. 뭐 지금도 아주 뭐 그 해설이 잘 돼 있죠. 그로브 딕셔너리 오브 뮤직 앤 뮤지션스에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를 두고 이런 글이 실리게 됩니다. 지금은 인기가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자, 지금까지 명백히 틀린 예측으로 놀림을 당하곤 하는 그로브 사전의 구절입니다. 자,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21세기 세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또 연주되고 있고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인류의 친구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음악이 바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이 감성을 자극하는 터치하는 그런 피아노 협주곡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피아니스트 한스서 서영민 씨의 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잘 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정말 그의 음악이 많이 연주될 텐데 서영민 씨도 일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세계, 피아노 협주곡의 세계를 오늘 함께 또 해설해준 우리 피아니스트 서영민 씨 너무 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도 이 개면연 한 해 정말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베!